네, 공명의 동남풍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정치공감 모세 공동대표 김범일입니다. 네, 조준희입니다. 네, 공명의 동남풍 1화가 매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피드백 받은 거 있습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는, 사실 AI 관련된 이슈가 이쪽,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자주 다뤄진 이슈가 아닌데, 좀 자세히 업체들, 기업들 얘기를 해줘서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반응 들으셨나요? 너무 좋은 내용을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계속 만들어달라 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고요. 소수. 첫 회치고는 나름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다고 자평을 하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민동남풍 두 번째 방송에서는 최근에 우리 조준희 대표님이 만든 게임이 온라인상에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 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이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갑자기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모색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뭐 모색 공식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남는 시간에 게임을 만들었는데, 일단 게임 소개를 드리자면 지방선거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게임이고 정말 모색스러운 게임이죠. 게임 내용은 지방선거 후보가 되어서 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는 걸 목표로 달려나가는 아주 간단한 시뮬레이션 웹 게임이었습니다. 네. 왜 이런 게임을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도 아마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바이브 코딩이 뭔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렇게 유튜브에서 썰도 풀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정책 개발이나 이런 논의를 할 때 뭔지 이해를 하고 떠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브 코딩을 체험해보고자 뭔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든 게임이었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래머들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타자를 빨리 쳐서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만드는 그런 걸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에 대한 이해가 1도 없어도, 네. 하나도 없어도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웹사이트를,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 만들어줘. 해줘. 라고 그 AI한테 명령을 내리면 AI가 코드를 다 이렇게 짜주는, 그리고 자기가 오류 점검도 직접 해서 오류 수정도 해주는 그런 방식의 코딩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신조어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지방선거 살아남기라는 게임도 방금 얘기하신 그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살아남기라는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만 명령을 내린 건 아니고, 나름의 지난한 하루 정도 걸렸거든요. 하루 만에 게임을 만들었군요. 네, 하루 만에 만든 건 놀랍죠. 하루 만에 만들었지만 꽤 여러 번 수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어쨌든 코드 지식이 1도 없는 제가 그냥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을 언어로 표현만 함으로써 이렇게 실제로 작동하는 웹게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확인을 했다. 물론 이거를 정말 이 코딩이나 바이브 코딩이든 어떤 코딩이든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허접하고 단순한 게임일 수 있으나 이게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코드를 1도 모르는 사람이 작동되는 홈페이지 만들었던 자체가. 근데 지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코딩을 짜달라고 요청한 AI 프로그램은 뭐예요? 서비스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쟁 기업으로 욕을 했던 오픈 AI의 챗 GPT가 있잖아요. 예. 제가 코드를 짜달라고 했던 프로그램도 오픈 AI에서 만든 코덱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코드를 짜달라고 해요. 네. 그럼 그 코드를 어디다가 넣어요? 정치 유튜브인 저희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그 코드를 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코드를 짜는 프로그램에 제가
오픈 AI에 AI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그 프로그램 안으로. 아, 그럼 그 프로그램 안에 초빙된 AI 선생님께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싶으니 만들어 달라 하면 그 AI 선생님이 프로그램 안에 초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코드를 짜시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거를 웹에 게시까지 해주시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게임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게임을 보면은 뭐 현역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진보 정치인 한 명 있고, 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캐릭터를. 네. 그렇게 분류하면서 뭐 어떤 걸 좀 염두에 둔 모델이 있습니까?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메인 화면 타이틀 화면에 크게 써놨는데 절대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임이 전혀 아니고 저는 정말 이 바이브 코딩이란 걸 경험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뭐 그런 염두는 없었고요. 대신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차례 실무자로서 경험을 하면서 대부분의 선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상상해서 구현한 캐릭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왜냐면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보 정당 지지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보 정치인으로 도대체 당선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네요. 네,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고 메일로도 문의가 왔습니다. 그 후보 캐릭터로 정말 클리어가 가능한 게임이냐?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선거라는 게 어떤 후보로 나서냐에 따라 이 난이도 차이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보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로 나왔을 때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 하지만 당선이 되니까 우리도 실제 선거에서 희망을 버리지 말자. 그런 메시지를. 희망을 담은 메시지 치고는 너무 힘들었나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플레이하다 보면 진심을 담아서 플레이하면 안 되던데요. 진심을 너무 담으면 안 되고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한두 개씩 섞어주면 됩니다. 선거가 나다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유권자의 마음과 멀어진다 뭐 그런. 이 게임 리뷰를 계속 할 건가요? 이런 방송에서? 아니요, 왜요? 아니 좀 너무 실험 삼아 만든 허접한 게임인데 이게 회자되는 게 좀 불편하네요. 왜? 아니,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게임이 그 포코피아라고 닌텐도 스위치 2에서 할 수 있는 포켓몬스터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거 다음으로 유명한 게임이 이 지방선거 살아남기거든요, 지금. 게임 시장이 많이 죽었고. 네, 웹상에서 가장 핫하게, 두 번째로 핫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뭘 느끼셨나요? 일단 저도 AI 툴을 막 적극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브 코딩을 직접 간단하게나마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무섭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전에도 유행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뭐 간단하게 뭘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성능이 6개월, 한 5, 6개월 지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발전 속도가 빠른 게 왜 무서웠냐면 클로드 이런 것들이 버전업을 해서 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버전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2달에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고 하는 수준인데 과연 우리의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속도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뭐랄까 두려움도 있었고 이 운동 영역을 떠나서 이 사회의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 윤리, 규범, 상식 이런 것들도 과연 AI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적극 활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어떤 게 있죠? 뭐 간단하게는 이건 뭐 꼭 진보적인 운동하는 사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특히 좀 작은 규모의 조직이나 아니면 혼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AI들로 팀을 꾸려요. 에이전트. 네, AI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명히 밖에서 봤을 땐 사람이 한 명인 단체인데 그 안에 팀이 있는 거예요. 정책팀, 홍보팀, 회원관리팀, 그 팀장들이 다 있죠. 그 팀장들이 다 AI인 것인 거죠.
그리고 그 각 팀의 팀원들도 AI인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일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AI 에이전트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분석한다던가 그런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전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지금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소위 진보 진영에서 데이터 센터 설립 반대라든가 반도체 산단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AI 기술을 사용하는 거는 다소 이중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뭐 정말 그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AI를 의식적으로 멀리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고, 정말 안 쓸 수 없어서 쓰지만 그런 좀 과도하다고 본인 기준에 판단되는 AI 관련된 산업들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거거든요. 이런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빨라서 이 운동 진영 안에서도 기술적으로 쓰고 있는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빠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범,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이렇게 발전하니까 생태를 고민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지? 어떤 판단을 해야 하지? 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서. 근데 그 와중에 AI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나가버린다. 그 속도 차이에 대한 좀 두려움을 느꼈다, 코딩하면서. 그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주식을 입문하다 보니 AI주, 뭐 반도체주, 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거의 모든 빅 네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전력 쇼티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전력이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에너지 부분에서. 그래서 전력과 에너지 관련된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나요? 이란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 이란 침공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은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가면 이것도 결국 또 에너지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에너지 소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에너지 쇼티지에 있어서 방금 또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전력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거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증가하고 있고 너무 예견된 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인지 자체를 범일님께서는 얘기하셨지만, 그 인지 없이 그냥 AI를 쓰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지브리풍 이미지 만들어줘, 이런 것처럼. 그 인지를 먼저 하게끔 하는 게 뭐 운동이나 사회 규범적인 역할일 것 같고, 그 인지를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력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AI 산업 이 기술을 멈추자, 그러고 땅에 묻어버리자, 이 기술에 관련된 모든 책을,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왜 할 수 없는 거죠? 되돌아갈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돌이킬 수 없다. 네네, 돌이킬 수 없다. 역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걸 돌리는데 챗GPT한테 명령 하나 보내고 저처럼 쓸데없는 게임 하나 만드는데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인지가 생기면 어느 정도 선에서 AI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이 생길 것 같거든요, 사회적으로. 그거를 뭐 전기 요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강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런 거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발전이나 확산 속도에 비해서 그 전력 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무섭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 공포 게임을 만든 느낌. 그래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전력 이런 얘기가 당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일 무섭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제일 많이 AI한테 요청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뭐죠? 뭐 이거 이렇게 처리해 줘라고 얘기하면서 꼭 마지막에, 그런데 바로 실행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내가 허락하면 실행해. 이 말에 넣는 이유가, 나는 그냥 뭐 A라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만 AI한테 얘기하면 얘가 자기가 판단해서 아예 실행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수정해서 웹상에 배포까지 스스로 해버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 아주 단순한 사례지만, 지금은 그냥 웹 개발하는 정도에서의 문제지만 AI가 그렇게 판단하고 실행하란 명령이 없었음에도 실행까지 하는 판단을
한다면 나중에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제가 이 간단한 게임을 AI가 간단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짠 코드를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물론 제가 비전문가라 그렇지만 이걸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AI가 어떤 금융 상품을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건 AI가 만든 거라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산식에 의한 금융 상품이라서 인간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근데 AI가 하니까 맞는 것 같아서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I가 직접 판단하고 실행까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실행까지 옮기는 게 이런 웹 개발이나 게임 만들기 수준이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등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죠. 별로 안 무섭게 얘기했죠, 제가. 아니요. 무섭습니다. 뭐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무섭다라고 하는 감각이 들기까지는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 시대가 오면은. 지금도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오겠죠. 인간에 대한 뭐 존엄이라든가 인간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되거나 아니면 재구성할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무섭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반 분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긴 하죠. 그런 일들이. 그렇죠. 예. 결국 핵심은 이 최종 실행을 위한 버튼을 인간이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AI가 누르는 시대가 곧 온다. 그리고 아마 그 지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융 상품이나 이런 개발이나 그런 정책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전쟁에서의 공격 여부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를 해고하냐 안 하냐 이런 결정을 AI가 실행 버튼 누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는데 그게 이 소위 말하는 AI 기술 업계에서 얘기하는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아마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실행 버튼을 AI가 직접 누르게 허용하는 사회 시점. 그때는 이제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특이점이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AI 구독 서비스를 구독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가 이제 곧 올 거라서 사실 지금도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독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구독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또 이 빈부격차도 심해질 것이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긴 합니다. 시대적으로. 저도 정말 간단한 AI 작동만 AI 기능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번 느끼거든요. 제대로 이걸 활용하려면 유료 구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료 구독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밑에 AI 부하들을 잔뜩 거느리고 진짜 실무를 처리하는 수준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3만 원 정도 되는 유료 플랜을 구독을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200짜리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구독을 해야 이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은 수준에서는 거기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좀 큰 수준으로 하나씩 가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가령 이번에 제가 게임을 만들면서 좀 게임을 멋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 딴에는. 그런데 이 게임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을 제 노트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 네. 램도 부족하고 뭐 그래픽 카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램값이랑 노트북 값 이런 게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 지금 노트북 한 대 사람이 200만 원 우스운 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 비용이 이미 판도가 뭐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빈부격차를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력 문제, 전기에너지에 대한 비용, 이 접근성이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AI라는 것도 마치 이 기술로 모두가 평등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라는 점은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노트북이 거의 폭발할 뻔했거든요. AI 돌리다가.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가령 그런 거예요. 이 AI 기술을 우리 대통령도 AI 기술을 되게 자주 언급하면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쟁의 규모가 이미 어떤 상황에 이르렀냐면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모기업 메타에서 작년인가 그 AI 개발을 위해서 슈퍼팀을 꾸렸어요. 인재들을 이제 모셔온 거죠, 여기저기서. 근데 한 명당 연봉이 수백억인 팀인 거예요. 오. 네.
팀 전체 연봉이 수백억이어도 놀라운데 한 명한테 100억 이상의 연봉을 주면서 AI 슈퍼팀이라는 걸 꾸려서 이 경쟁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 그런 팀을 꾸리는 사람들이 이 지구 한편에 있는 거고, 반대로 AI 툴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인구가 전 세계 인구 중에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인구가 80%가 있는 지구 하나의 행성에 그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AI 빈부격차의 문제는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것만큼이나 굉장히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브 코딩을 경험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고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수백억을 벌고 싶은 건가요? 일단 제가 뭐 전기도 아깝고 한데 쓸데없는 게임 만든 걸 여기 통해서 자제를 드리고, 실제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우리가 재작년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퇴사하고 유튜버 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정말 잘 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카메라와 핸드폰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퇴사하고 어플 개발한다, 퇴사하고 웹게임 만든다,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1인 개발자에 대한 게임이라든지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시는 진짜 생산성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대충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서 띄워놓고 거기다 이제 광고를 붙이면 그건 전 세계인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이 넘쳐나고, 제가 그걸 노렸다는 건 아니고요. 노리면 안 됩니까? 그걸 노렸으면 더 제대로 만들었겠죠. 하지만 전 후원해달라고 써놨거든요. 후원을 2분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셨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해주셨고, 아무튼 뭐 돈 버는 방식에 이미 AI라는 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정도로 좋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조준희 대표님께서 쓸데없는 게임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몇백 분이 이렇게 즐겨주신 게임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제가 만든 걸 제가 비하하는데. 다들 즐겁게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됐죠. 즐겁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진짜 들어요. 내가 이걸 하면서도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도 하고 전기 에너지 얘기도 했잖아요. 그 약간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한번 칠 때마다 내가 이게 뭐라고 이거 한다고 전기를 이렇게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 더 나눌 이야기가 있네요. 저 모색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에도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 기술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운동의 한 방향이겠으나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운동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되게 흥미로웠던 사례는 뉴스레터에도 넣어놓긴 했지만 그 클라이밋 트레이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굉장히 급진적인 운동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전 세계의 탄소 배출이나 해양 오염을 지도에 표시해주는 서비스인데, 그게 수백 개의 인공위성과 이제 지구 곳곳에 심어놓은 수만 개의 센서의 정보를 AI가 분석해서 지도에 쏴주는 거거든요. 이 기술을 우리가 지난 공명의 동남풍 1화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팔란티어가 전쟁 타겟 식별하는 기술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이밋 트레이스가 나쁜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기술이라는 게 정말, 특히 시작하는 이 기술 발전의 초입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이 기술이 윤리적으로 혹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는 것도 운동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낙관 자체를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도입되는 시기에 더 많이 개입할수록 좀 더 선용할 수 있게 전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저는 둘 다 동의하는 생각인데, 저는 기술의 낙관론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기술의 낙관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을 거부하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르다.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낙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술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거에 대한 그 감각을 더 잘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새로운 기술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운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AI 기술 쓰지 말자라는 운동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쉽지 않다. 뭐가요? 오케이, 뭐 다 쉽지 않대요. 다 쉽지 않은데 이게 뭐랄까. 지금 이미 저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기차에 올라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분기점은 AI를 쓰냐 마냐의 분기가 아니고 특이점을 넘냐 마냐의 분기만 남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되게 제가 그거를 기대한다는 게 아니라 우려된다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특이점을 넘어갔을 때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운동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저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살아남기 게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혹시 다음 버전의 게임 제작도 염두에 두시고 있나요? 제가 전문 게임 개발자가 아니기 아니군요.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셔서 사실 그 처음에는 정말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지인 한두 명한테 제가 이제 게임을 해봐라 하고 쏴줬던 게임인데 갑자기 이제 수백 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이대로 내놓긴 좀 그래서 좀 엔딩 화면도 고치고 수정을 했는데 만약에 저도 좀 시간과 여력이 된다면 좀 다듬어서 정말 정치적인 의미도 좀 담고 효용이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으면 또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만들어 보죠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장안의 화제 지방선거 살아남기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링크를 거기 걸어둘 테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내 정치 이야기인데요. 국내 정치를 다들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뉴 이재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으로 어제 3월 15일에 그 유명하신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 이재명이라는 걸 가지고 뭐 정치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지금 민주당 내부의 당권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 이재명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뉴 이재명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진짜요? 네, 한번 이게 진짜 모를 수 있죠. 정치 관심층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뉴 이재명 줄여서 NL이라고 하죠. 좀 무서운 표현이네요. 제가 혼자 줄여봤습니다. 뉴 N L 아니고요. 설명을 해주시죠. 예, 뉴 이재명은 기존에 옛날부터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친노 또는 친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남아있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달리 지금의 대통령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 당대표에 연임하던 시절 또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을 좋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전자후자로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조어로 알고 있고요. 신문사에서 먼저 처음 썼는데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를 이 용어가 왜 핫해졌냐면 최근에 그 소위 말하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갈등, 명청 갈등을 그걸 또 부각하기 위해서 예전의 친문 세력과 뉴 이재명 세력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대립 구조로 이 민주당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뉴 이재명이라는 용어가 더 핫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표현을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 갈등이 있다는 거 아마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정청래 대표가 어느 KTV 그 영상에 악수하는 장면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머리 아파. 뭐 김민석 총리가 무슨 뭐 국무회의를 안 했다고 뭐 한번 싸우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단순히 뭐 이재명을 지지하냐 하지 않냐라기보다는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 주류인 민주당 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조준희 대표님은 민주당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죠? 아니요, 저는 왜 민주당 얘기만 하면 이렇게 한숨을 쉽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제 일상과 연결된 건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네. 제가 민주당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아까 그런 거예요. KTV에 악수를 했니 많이 그런 게 화제가 되는 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급한 일이 많습니까? 아까 AI 문제도 얘기도 했고, 진짜 살기 너무 빡센 나라인데, 악수를, 응? 그게? 자, 근데 그 이야기는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걸로 시비를 터냐 라는 주장은 보통 뉴 이재명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 뉴 이재명이었어. 왜냐하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주로 우리 김호준 씨라든가 올드 민주당. 예, 올드 민주당, 소위 말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듯한 형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주 대표님의 그 레토릭은 주로 뉴 이재명에서 쓰이는 레토릭이다. 이렇게 저의 정치적 정체성을 알아봤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 정치 이슈, 특히 이 거대 정당 내부의 어떤 세세한 권력 다툼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 뉴 이재명이라는 호칭을 언론사에서 붙였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어떤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언론사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고 어째서요? 일단 그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럼 이들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지는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론에서 먼저 개인의 이름을 어떤 정치적 지지 세력에 갖다 붙이는 행위를 하는 거는 그냥 구태를 해왔던 친문, 친윤 이런 식의 정치를 재생산하려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 싸움 붙이긴 좋겠죠. 그런데 그걸 언론에서 했다? 저는 그 언론에 대한 일단 약간의 좀 분노가 치밀고 그 집단은 현 정권의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들한테 이런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들이 마치 개인 지지자처럼 되는 그리고 그렇게 불리다 보면 내가 이재명 지지자인가 보다 하고 행동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그 언론은 좀 화가 나고 그거를 정부 여당의 최고위급 인사라는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재생산하면서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이제 우리 방송이 안 유명해서 그렇지 저도 어디 혼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어차피 우리 방송은 방송 안 돼. 듣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에 별로. 아무튼 그 네이밍이 저는 좀 문제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뉴 이재명이란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뭐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는데 명청 갈등이 있고 나서부터 뉴 이재명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차기 당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권을 쥐는 사람이 그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갈등 속에서 뉴 이재명이 계속 호명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 하나 더 얹자면은 또 조준 대표님이 좋아하지 않는 우리 김어준 씨. 아이고 머리 아파. 조준 대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우리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김어준이라고 대표되는 미디어 권력을 비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소위 말하는 갈등이 있었는데 네네, 사건도 있었죠.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흔들리고 있고 그 흔들리는 것에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올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로 한 그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보니까 뉴 이재명 세력과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이 검찰개혁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되게 재밌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의 포지션이 소위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의 포지션에서 그나마 좀 봐줄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드 민주당도 아닌 것 같아요. 몇몇 의원들, 뭐 박은정 의원이라던가, 뭐 정청래 대표라든가,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검찰개혁, 완전한 검찰개혁, 슈퍼 울트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거와 달리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포지션이란 말이죠.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것과 약간 겹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할 말이 좀 있지만 계속해 보시죠. 예, 어느 지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여기서부터 좀 애매한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한때 정의당의 대표였던 김준우 변호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김준우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안이 그나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되게 좀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진보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일부가 지금 국정에서 좀 포섭되는 현상이 좀 보이고, 이럴 때 진보 진영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이 진보 진영의 방향과 오히려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좀 할 말이 있다라고 거들었던 건 뭐냐면, 검찰 개혁 혹은 사법 개혁 관련해서 진보 진영의 대응이랄까 뭐 방향을 통틀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굳이 얘기하자면 과하게 하지 말자는 거라고 전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과한 게 많으니까 좀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하는, 과하게 하지 말자가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운동 진영의 어떤 생각일 수 있고, 그게 이재명 정부의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방향하고 맞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사회경제적 혹은 다른 정치적인 방향성하고 다 결부되는 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 진영,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진보 진영의 어떤 아젠다나 방향을 역시 예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 정권이 포섭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진보 진영, 특히 진보당이 이제 민주당하고 함께 한 뒤에 남아있는 이 진보 진영들은 예전부터 검찰개혁이나 사법 관련해서 그렇게 메인 아젠다로 다뤄오진 않았어요. 뭐 다른 데서 아예 안 다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는 사실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다뤄왔기 때문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진보운동과 차라리 맞다라고 해서 어떤 이 왼쪽의 영역을 뺏겼다는 생각을 저는 하진 않고, 네, 오히려 저는 뭐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정정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은 뭐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집단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오히려 되게 사회경제적으로 중도 보수 혹은 중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대표적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그런 뉴 이재명이라 불리는 분들이 민주당 안팎에서 지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룹이라면, 오히려 저는 왼쪽 공간이 더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진보 정당들을 위한.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이 좀 더 중도 보수 이쪽으로 가는데 일조하시는 그룹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뉴 이재명으로 호명되는 의원들의 면면을 봐도. 그래서 저는 일단 진보 정당에서 크게 신경 쓸 이슈는 아니라는 게 첫 번째인데, 정치적으로 신경 쓰자면 이게 왼쪽 공간이 오히려 더 열릴 수 있다. 크게 열려봐야 얼마나 열리겠냐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오던 얘기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 연사 외쳐봅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호명되는 군집들이 보통 뭐 실용, 뭐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많다라고들 해요. 많이 분석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정치의 기기묘묘한 측면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정치나 정치 세력이 있으면은 내가 평소에 주장하지 않던 것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완벽한 검찰개혁을 바랬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적당히 하자 하니까 바꿔요, 입장들을. 저는 그래서 이 뉴 이재명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너무 좋아하게 된 중도층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왼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진보 진영이 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간혹 그런 포지션에서 겹치는 게들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진보 정당이라고 부르는 정당들은 좀 다르겠지만,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부르는 이 세력을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 외연 확장의 고민. 왜냐면은 뭐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왼쪽 공간이 열린다라든가 뭐 우리가 하던 얘기를 계속 한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저희가 하던 얘기 계속 하는 걸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가 필요한데, 네네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실제로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의제가 막 바뀌는 과정들을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잠깐 진보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위성정당 모델이 있을 것이고, 위성정당을 이제 거부하는 모델이 있었죠. 근데 물론 이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이 될 것인가. 물론 저도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려운 문제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 이런 권력 다툼이나 갈등을 보면서
어느 기회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였습니다. 음. 왜냐면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굳이 따지자면은 물론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굳이 따지자면은 그나마 사회권 얘기하는 조국혁신당이 좀 더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검찰개혁 국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은 뭐라 그럴까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급진적인 그러니까 과하다. 과한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뉴 이재명이 이쪽에서 달라니까 꼭 그런 진영에서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중도다 실용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안마다 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거죠.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소위 민주당계 정당 혹은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하고 그 외에 뭐 보수든 진보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나 이 세계관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진보냐 보수냐를 따질 때 검찰개혁의 어떤 수준을 지향하느냐는 사실 특이사항으로 빼서 따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검찰의 권력을 다 뺏는 방향을 주장하면 진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닌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검찰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세력을 진보적이라고 칭하기도 하니까 좀 그런 오독이 좀 자주 일어나는데 그건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건바이 건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가령 이재명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펼칠 때 앞으로 만약에 굉장히 빡센 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보유세 관련돼서. 그러면 그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 진보 진영에서 늘 얘기해왔던 이슈고 당연히 시행되어야 되는 과제인데 늘 급진적이라고 욕먹던 과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되게 스무스하게 실제로 현실화됐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도 보수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애매한 거죠. 아니, 저는 방금 얘기하신 그 지점을 저도 말하고 싶었던 건데, 한두 개 정도는 굉장히 급진적인 거를 이 뉴 이재명 현상을 타고 넘어가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경제적인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의하기 어렵지만, 진보 진영에서, 어라 할 것들이 생기겠다. 뭐 노동 문제라든가, 어떤 특정 사안. 특정 사안에서 저는 그렇게 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권영국 대표처럼 할 수는 없겠죠, 공약을. 근데 최소한 민주당 정부가 하는 한두 가지 정도를 이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문제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게 예측하는 이유는 뭔가요? 됐으면 좋겠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다른 이슈면 모르겠어요. 특히 노동 관련된 거나 그런 거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반전의 뭔가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이미 탈핵 관련해서는 좀 반전의 기대가 무너졌지만, 근데 노동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복지라든지, 몇몇 측면에서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저도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런 약간 안 될 것 같다. 이 보유세 관련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게 부동산이라서. 아, 그래서 불패? 부동산 정책에서 항상 틱틱 걸려왔잖아요. 이 부동산,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이 틱 걸렸던 게 정책 실책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방향 자체도 틱틱 걸리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의 자산으로서, 쓰는 것에 대한 그 제어를 정부에서 하려 들었을 때 지지자들이 돌아서 버리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보유세 관련해서 뭔가 시도를 하면 그 저항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소위 말하는 뭐 뉴 이재명이라 부르든 중도 지지층이라 부르든 그 계층 안에서도 상당히 분열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이라기보다 정황적으로 긍정적인 건 이번 정부는 이 자산 투자에 관련해서 어쨌든 주식시장으로 돈을 다 밀어버리겠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면 될 수도 있나? 그러니까 저는 보유세를 건드는 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 강도나 세기가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인 뭐 거죠. 조절을 하겠죠. 조절을. 그 지금 정부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막 과한 거 하지 않잖아요. 막 과한 거 하지 않고 조절을 할 거고, 제가 받은 인상은 어쨌든 현 정부는
실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꽤 조절한다. 이 수위를. 그런 인사를 받아서 보이스도 그렇게 조절을 하겠죠. 그리고 뭐 연결된 얘기라서 덧붙이면 뭐 저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진보 정당들, 진보 정치가 그러면 그렇게 건 바이 건으로 현 정부가 뭐 진보적인 아젠다를 실현시켜주는 정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그냥 환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 부동산 같은 걸로 하면 보유세를 건드릴 수 있죠. 보유세는 사실 많은 정부들이 건드려 왔어요, 지금까지. 윤석열은 풀어줬고, 뭐 노무현 때는 잠궜었고, 뭐 이런 식으로 건드려 왔던 거여서 또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유세를 인상하냐, 안 하냐, 그 향방만 진보 정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해서 집을 소유하게 하는 사회냐,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홈 오너십 사회냐, 아니면 빌려 쓰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냐, 이런 사회 전체 방향에 대해서 진보 정치가 어떤 상을 갖고 있느냐를 얘기한다면 둘은 절대 같은 정치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정치와 진보 진영의 정치라는 거는. 그런 거를, 그런 사회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나. 그리고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확장성에서 좀 문제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건 너무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하던 얘기는 계속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저희가 지난 방송도 그렇고 이번 방송 앞서 AI 얘기도 그렇고 어쨌든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 사회 규범이 못 따라가고 있는 영역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뭐 AI 때문이든 기후위기 때문이든 노동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규범을 제시를 해주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보 정치가. 이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나는 챗GPT가 뭔지 한 번도 접속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도 그 AI가 급속히 발전하는 걸 보고 겁먹지 않게 해줄 어떤 사회 정책의 방향성. 뭐 이런 건 아무도 못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 세력. 급변하는 시대에 사회적인 규범을 새로 재정의해주는 정치 세력. 이런 게 진보 정치의 그럼 역할입니다. 지금의 진보 정당들은 그걸 왜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모르죠. 내부인이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뭐 답을 내놓진 않잖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런 아쉬움은 있죠. 어떤 정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보 정치라는 게 되게 늘 사람과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안 처리하는데도 힘들다. 지금 바로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데도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시대의 사회 규범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그걸 구체화시키고 정책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데 쓸 여력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 즉슨 진보 정당들은 그런 새로운 상을 지금 제시할 수 없다 이 얘기네요. 해야죠. 연락이 없다면서요? 여력이 없죠. 그래서 제가 뉴 이재명이나 올드 민주당들 들으면 화내실 수 있지만 KTV 악수 같은 걸로 싸우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 그런 것 때문이에요, 사실. 진보 진영이든 아니든 그런 규범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도 열려야 되는 건데 그런 공론장의 역할을 돈과 사람이 많은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요. 해야 저는 된다. 뭐 거기서도 해야 해야 되는데 된다. 거기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뭐 우리도 하고 그 이 경계가 이미 좀 희미해졌기 때문에 뭐 거기 여기 나누기보다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시대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잘 몰라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오던 이제 공산권이 무너질 때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렇게 사회의 급변함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토론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AI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극심한 변화를 낳고 있는 지금은 그런 토론도 사실 잘 안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을 하고 대안을 잘 모색하자. 그런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얘기니까 주인님이 얘기하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자 보다는 김민석 총리랑 정청래 대표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찍은 게 잘 안 맞는 사람이긴 아니 한데. 그러면은 지금 김어준 씨나 뭐 조국 이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실 라인과 김어준, 뭐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실체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고 있다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실체가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이거 자체가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프레임이라고 보나요? 뭐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면 저는 뭐 실체가 요만큼 있는데 그거 호사가들이 부풀린다고 거다. 생각하는데 실체가 있건 없건 저는 뭐 의미가 없다. 예, 예. 아, 그거를 재생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그걸 재생산해서 이익을 얻는 건 누구예요? 그런 내부에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부에 반대통령 집단과 친대통령 집단으로 나눠져 있다. 여당 내에서. 그럼 그 갈등을 계속 이렇게 재생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그 당의 지지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그거를 재생산했을 때 그 아까 말했던 호사가들 중에 그런 게 증폭됐을 때 이익을 얻는 건 누굴까가 진심으로 궁금한 거. 호사가들이 그 이익을 얻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이런 게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재밌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떠들고 맞아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재생산해서 강화시키는 것도 있다. 언론과 유튜브.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그리고 그걸 노리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안을 찾고 모색해보자가 재밌으면 김준호의 야망에 50만 회가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2,000회, 3,000회밖에 안 나오고 매불쇼나 뭐 김호준 방송이 왜 잘 나가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당연히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옳다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이득을 얻냐? 유튜브 제작사들이 또 이득을 얻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룡의 동남풍이 잘 되려. 그렇군. 아무튼 그렇습니다. 큰 교훈을 얻은 자리였습니다. 예, 아무튼 뭐 둘 다 화이팅이고요. 아무튼 두 번째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요? 되게 갑자기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지만 이미 저희가 녹음 시간 기준으로는 1시간 넘게 떠들었기 때문에 적당한 마무리 시점인 것 같고, 제가 그냥 갖는 선입견인지 몰라도 그 민주당 내에 어떤 권력 관련된 얘기들이 사람들이 되게 잘 화내고 흥분하는 주제라고 저는 늘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거든요. 뭐 그런 분들이더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 저는 그런 댓글 너무 좋아하죠. 근데 중요하죠. 뭐 저는 이제 그 당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렇게 관전하듯이 얘기한 게 있지만, 뭐 결국 여당이 하는 일이라는 게 국정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긴 한데. 이게 저는 이게 어떤 게 좀 느껴지냐면은 조준희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를 하거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조준희 대표는 의식적으로 좀 이런 생산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는, 특히 저쪽 민주당 진영의 내부 다툼에 대해서 좀 멀리 하려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냥 제가 이런 주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늘 인지해요. 저도 이게 진보 정치의 뭐 운동 전략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당 내 다툼이면 국정하고 연결된 거니까 국민으로서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이슈들 중에 특히 좀 짜치는 이슈들 나오면 너무 화가 나요. 좀 멀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화가 나서, 화내기 싫어서 제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고, 좀 너무한 이슈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으로. 악수 그게 저한테는 최근엔 그래.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말하면 전혀 동의 안 하고 저를 뭐 욕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거 저한테는 좀 짜치는 이슈. 근데 거기에 현역 의원의 3분의 2 정도가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딴 세상에 살고 있나? 저는 소수파긴 하니까, 소수정당 지지자니까 딴 정당에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짜친 이슈라는 거에도 동의를 하는데 그 짜친 이슈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광하는가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뭐 무용한 일을 왜 벌리냐, 왜 이걸 이슈로 만드냐라는 제 발언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에이, 정치 모르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뭐 저는 그 정도는 이제 뭐 토론은 아니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 얘기엔 동의하지 않는데 이게 꼭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 중요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는 좀 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조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당연히 약자를 위해서 정치된 건 맞는데 그냥 이 이슈도 이 이슈만의 어떤 그러니까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을 때 견제 장치가 없네. 거기에 분노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맞아요. 예. 당연히 노동자의 그 처우 개선이나 복지도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 근데 저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커뮤니티를 관찰할 때 몇 안 되긴 하지만 소위 진보 진영의 사람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싸우는 지점도 요 지점인데 요렇게 좀 그래도 정상적으로 논의가 되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댓글로 보면은. 아, 그래서 이 정도 논의는 좀 우리가 건강하게 토론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얘기를 나눈 것 같으니 우리 아까 끝인사 하다가 지금 한 20분 정도 더 얘기했는데 끝인사 마저 하시죠. 예, 그 오늘 공론의 동남풍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